안녕하세요. 유튜브 포토챗입니다. 오늘은 5월 중순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하늘이 깨끗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기계식 카메라 셔터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셔터의 어떤 개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뭐 렌즈도 중요하지만은 빛의 양을 정확하게 필름에 쪼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보면 이제 미국식 셔터 125분의 1초, 6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렇게 절반씩 이렇게 단계별로 빛을 쪼아주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크면 뭐 대부분이 소형 카메라를 이야기하죠. 대중화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는 카메라가 소형 카메라죠. 일명 뭐 35mm 카메라라고 하죠. 35mm 필름을 쓰다 보니까 35mm 카메라 이러는데, 이런 카메라들의 셔터를 보면 뒷모습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천으로 돼 있죠.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이 옆으로 탁 닫히면서 이렇게 빛을 조절해 주죠. 이제 라이카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지만은 다른 니콘 같은 경우는 천이 아니고 얇은 금속 그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뭐 회사마다 좀 채택하기 다른데, 어떤 건 원리는 이렇게 셔터 막이 싹 지나가면서 빨리 지나갔냐 늦게 지나갔냐 그 차이를 가지고 저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뭐 소형 카메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중형 카메라죠. 중형 이상, 대형. 왜 그러냐면, 중형 이상 가면 이 필름이 커지잖아요. 필름이 커지면 그만큼 셔터 막이 커지면 이렇게 이동하려면 스프링 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넓은 면적을 이렇게 힘으로 당겨가지고 그 120분의 1초, 뭐 250분의 1초, 아주 짧은 거 몇 초를 맞춘다는 게 그 절밀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또 궁합은 통한다고 누군가 또 아이디를 내서 또 발명을 했죠. 그래서 발명해 낸 게 이제 원리가 렌즈 바로 앞에 렌즈 군 사이에 조리개가 있죠. 조리개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원형식으로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빛을 보내주는 거죠. 이게 아주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거죠. 그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속도를 정확히 조정하는 거는 이제 스프링으로 하는데, 그 스프링의 어떤 탄성 계수라든가 그거를 정확히 이렇게 조정해주는 그걸 이제 기아죠. 그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데, 그게 원리는 간단한데 그게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 셔터를 분해해보면 우리 시계 무브먼트만큼이나 복잡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복잡하겠죠.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제가 셔터지만 그 중에도 독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콤퍼 셔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 셔터는 뭐 회사가 몇 개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유명한 그 셔터는 콤퍼와 고티어 정도가 있고, 그 슈나이드사에서 만든 대형 렌즈들 앞에는 보면 주로 콤퍼가 아니고 이게 코팔이라는 그 셔터 회사에 채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칼자이즈에서 만든 렌즈들은 보면은 다 콤퍼 셔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카메라가 조금 이제 중형화되면서 이런 게 이제 초기의 중형 렌즈들이죠. 뭐 오래돼가지고 이거 뭐 렌즈가 다 맛이 갔는데 그냥 장식용으로 갖고 있는 건데, 요런 이제 크기는 다 이게 69 포맷이죠. 요런 렌즈들 보면 참 요런 거 앞에 보면 요거는 이제 고티어 건데,
이런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해서 셔터 속도를 조정하죠. 이거는 이제 컴포 셔터, 항상 렌즈 밑에 이렇게 컴프라고 써놨어요. 대부분이. 이걸 림식이라고 하죠. 림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셔터 속도를 이렇게 맞추죠. 이건 좀 발전된 버전이죠.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다이얼로 돌렸죠. 그래도 이제 진화 단계가 있는데,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면, 기계식 카메라의 셔터는 독일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컴포다. 물론 거기에 필적할 만한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고티에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슈나이더 렌즈에 채용된 거는 코팔 컴포다, 코팔 셔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늘 자랑하는 그 비오곤 렌즈죠. 비오곤 렌즈도 칼자이즈 거죠. 칼자이즈 거고 리노프용인데 리노프에서 칼자이즈의 주문제작한 거죠. 이것도 이제 컴포 셔터고, 요거는 어디 컴포라고 글씨는 안 써놨어요. 글씨는 안 써놨지만 안에 내부에 보면 다 컴포라는 그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셔터에 대해서, 컴포 셔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이 사진 한 장 보면 이 왼쪽에 있는 분이 프리디 덴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프리디 덴켈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뭐 거의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보통 카메라 하면 뭐 렌즈 발명가, 뭐 오스카 바르나 이런 기계 렌즈 이런 분들을 많이 알지, 이 셔터를 만드신 분은 잘 모르죠.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이 D하고 F로 만든 이 로고는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독일제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좀 눈에 익숙할 겁니다. 그러나 눈에 익숙하지만은 이게 뭐였는지는 아시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좀 카메라 장비에 굉장히 좀 어떤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보기는 보고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이제 장비에 자꾸 빠져들다 보니까 뭐 인터넷 찾아보고 하나하나 알게 되더라고요. 왼쪽에 계신 분은 프리드리히 데켈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설립한 회사가 F 데켈사인데, D자와 F를 이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어서 프리드리히 데켈사의 로고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에 보면 제가 뭐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늘 요즘 이 칸닝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보고 해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얘기하면 까먹는 게 없거든요. 그냥 이거 없이 막 얘기를 하면 막 영상 끝나고 나면 막 까먹은 게 막 있고 뭐 말 안 한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는 뭘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은 이렇게 종이로 뭘 만들어 놓고 이거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계식 카메라의 셔터의 대명사다, 컴포 셔터. 그럼 이거 누가 설계했냐? 이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이게 천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컴포 셔터가 탄생된, 이것도 늘 보면 진화 과정이 있죠. 제일 먼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그 컴파운드 셔터가 먼저 생겼어요. 그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컴포 셔터죠. 컴파운드 셔터는 뭐냐면, 그 렌즈 그 제일 위에 상단에 머리 꼭대기 부분에 그 이런 막대기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 막대기를 그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실린더 속에 이렇게 공기를, 에어를 넣는 거예요. 에어를 해가지고 이 에어가 빠져가는 그 힘으로 가지고 이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마해도 아마 이게 스프링 힘 조정하는 것보다는 공기 에어 빼는 게 조금 정밀도가 떨어졌나 봐요. 아이디어는 좋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롱런 하지 못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컴포셔터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복잡하잖아요. 저도 이거 예전에 중앙카메라에 그 사장님 수리하는 거 옆에서 맨날 구경하다 보니까 놀랬어요. 야, 뭐 스프링 가지고 닫았다 이렇다 하면 되지 뭐 그래 복잡하냐 했더니만 그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속 셔터가 굉장히 고난도거든요. 스프링을 딱 당겨가지고 스프링이 탁 닫혀야 되는데 이걸 서서히 이렇게 닫히게 한단 말이에요. 2분의 1초, 4분의 1초, 1초 슉 닫히면서 보통 매미 소리가 나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저속 셔터 가면 이제 태엽 감는 소리, 시끈. 그러니까 이게 고속 셔터도 어렵지만은 저속 셔터를 이렇게 정확히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기어와 스프링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없고 하여튼하고 셔터를 분해해 보면 시계 무브먼트만큼이나 복잡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컴포 셔터의 역사부터 또 알아봐야죠. 자, 그럼 이걸 종이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포 셔터라는 게 뭔 말이냐? 컴포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거 인터넷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 단어가 아니고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컴포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컴파운드 셔터, 그 컴파운드와 유알 베르케 라는 뜻인데 이게 독일어 단어 뜻이 정확히 뭐는 모르겠지만 시계의 이 방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알 베르케. 그래서 두 개의 합성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 유알을 따와서 컴퍼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좀 알아보면 참고로 우리가 이 컴포 셔터는 칼자이즈와 깊은 연관이기 때문에 칼자이즈의 설립 연도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1846년 11월 17일 칼자이즈 박사가 공방을 차린 날이죠. 그때 그 다음에 차린 다음에 이제 영입한 분이 에른스트 아베 유리 기술자 오토셔터 이 세 분이 칼자이즈 역사를 만들어냈죠. 그 광학 기술자, 그 광학 박사 아베 박사 밑에서 조수로 일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 그 중에 프리드리히 데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광학적으로 일한 게 아니고 기계 쪽으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 프리드리히 데켈은 기계 기술자다, 정밀 기계 기술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탄 브룬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분을 소개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이름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박물가입니다. 발명가. 뭘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발명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발명가인데 이 크리스탄 브론스가 1902년도에 뭐를 발명했냐면 컴파운드 리퍼 셔터라는 걸 발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렌즈 조리개 앞에다가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거를 이제 개발을 했죠. 연구를 해냈죠. 참 좋은 아이디어죠. 우리가 셔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에 조리개 앞에 한 4장 정도 되는 이렇게 철판떼기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름을 리프라고 붙인 거는 거기에 아마도 나뭇잎을 좀 닮았는 모양이죠. 나뭇잎을 좀 닮았으니까 리프다 이래가지고 리프 셔터다. 아까 이런 게 쓰는 거는 천이나 이게 철판 막으로 하니까 이거는 포컬 플레인 셔터다. 플레인 이렇게 평평하다는 의미죠. 플레인 셔터다. 이런 거는 리프 셔터다.
그 철판의 모양이 나뭇잎을 닮았다. 그래서 리포셔트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1902년도에 이걸 발명하고는 둘이서 이제 프리드리히 데켈하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미넨에다 이름을 브룬스 앤드 데켈 이래가지고 미넨에 공장을 설립해서 이게 뭐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다 공장이라기보다는 공방이죠. 조그마한 간이수공업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차차차 이제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커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설립했는데 한 1년 만에 참 2년 만에 이분이 떠나버려요. 브룬스가 회사를 떠났는데 회사는 떠나지만은 발명은 계속했죠. 개발은 계속했죠. 그러다 회사가 떠나다 보니 이분이 회사를 떠나다 보니까 1905년에 회사 이름이 F 데켈, 프리드리히 데켈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브룬스란 분이 계속 발명을 해가지고 1911년도에 독일에 특허를 냈는데 그 당시 독일은 이제 DRP라는 단어를 쓰죠. DRGM. 그래가 258646이라는 특허 번호로 가지고 특허를 취득했는데 특허는 이분이 취득했지만은 이 특허를 칼자이저가 매수를 해요.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렇게 칼자이저의 소유가 되고 칼자이저 회사에서는 렌즈 회사기 카메라 회사기 때문에 컴포 셔터까지는 안 만들고 칼자이저의 라이센스 하에 이 데켈사가 독점으로 이 컴포 셔터를 만드는 거죠.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정밀한 셔터가 되는 거죠. 컴파운드 셔터가 아니고 컴포 셔터가 되면서 에어 실린더 방식이 아닌 기계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저속기어식으로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름이 컴파운드 플러스 UR 이렇게 해서 컴포가 됐듯이 기아를 가지고 이렇게 정밀하게 돌린다. 컴포 셔터의 원리가 그렇다. 그리고 회사 이름이 컴포 리포 셔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밑에 제가 처음에는 다이얼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린 버전으로 발전을 해가죠. 그러다가 1920년쯤 되면 이 회사가 셔터만 해서는 재미가 없는가 봐요. 셔터에다가 사업을 확장을 하죠. 뭘 확장하냐면 이 회사가 기계 공구를 잘 만든다네요. 왜 그러냐면 아까 기아 깎고 스프링 뭐 탄성 연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계 쪽이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반, 밀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계 공구를 잘 만들어서 20년도부터는 셔터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에 카메라 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나죠. 예전에 제 블로그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칼자이저사가 위기를 느끼죠. 라이카사가 이렇게 추격을 해오니까 1925년도에 소형 라이카 발언하기 라이프치히 세계 박람회 때 소개를 되면서 세계적으로 곽광을 받고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칼자이저사에서 이제 위기를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제 얘들도 소형 카메라에 이제 착수를 하죠. 그래서 루드비 베르텔레 박사가 조나 렌즈를 설계하고 1932년대 생산을 하면서 같이 소형 카메라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라이카보다 늦었죠. 그러면서 이제 1926년도에 좀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인수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카메라 정정한 회사가 에르네만, 그 다음에 콘텐사네텔, 게레츠, 그 다음에 ICA가 있었죠. 그걸 합병해서 자이저 이콘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좀 더 박차를 가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와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셀프 타이머가 정착하게 돼요. 그러다가 35년도 7년 정도 지나가지고는 컴포 래피드라는 고속속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콤프라고만 써놨잖아요. 그 1935년 전에 콤프 셔터는 다 이 콤프만 써놨어요. 근데 그 35년도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렌즈들은 보면 그 콤프 글씨 옆에다가 레피드라는 글씨도 있고 싱크로라는 글씨도 있어요. 좀 더 발전한 기술을 좀 더 발전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좀 선전하는 거죠. 그래서 1935년도에 500분의 1 셔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리프 셔터의 단점이 빛의 속도 조절은 포컬 플레임보다는 더 좋은데 고속도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메라들은 보면 셔터가 뭐 1000분의 1, 요즘에는 뭐 한 6000분의 1까지 나오잖아요. 이 막으로, 이 플레이 셔터식은 한 8000분의 1까지 지금 만들어내는 기술이 돼요. 그러나, 렌즈 셔터는 그 기술력이, 저속 셔터는 좋은데 고속 셔터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500분의 1이 최고예요, 지금. 어느 카메라를 봐도 500분의 1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만들기도 어렵지만.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손으로 들고 찍기 때문에 뭐 고속 셔터를 쓸 수 있지만, 이 중형 카메라 이상 가면 그 손으로 잘 안 찍어요. 대부분 삼각대를 놓고 찍는단 말이에요. 삼각대를 놓고 찍는데, 무슨 뭐 고속 셔터가 왜 필요 없잖아요. 삼각대 놓고 찍으면 뭐 125분의 1초면 뭐 넉넉하죠. 그래도 뭐 기술력이 어디까지인가,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도전하는 건 참 좋죠. 그러나 저도 이거 500분의 1은 거의 안 써요. 또 굉장히 이게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500분의 1을 장전하다가는 손에 힘 다 빠져요. 굉장히 안 돌아가요, 500분의 1. 왜냐하면 스프링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스프링을 또 이중 스프링을 해서 500분의 1 안에 내부 구조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긴 한데 이 셔터 장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쓰고 또 쓸 일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35년에 레피드를 만들고, 아마 1950년, 기록으로 보면 1950년도쯤에 이 콤프 셔터가 전성기인가 봐요.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누구나 영화 보면 다 그러잖아요. 내가 한때 잘 나갈 때 그러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에 아니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치고 뭐 한때 잘 안 나간 사람 없잖아요. 다 한 번씩은 잘 나갔잖아요. 근데 세상살이가 영원히 잘 나갈 수도 없고, 영원히 뭐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간에 다 잘 나간 시절은 있다. 전성기는 늘 있기 마련이죠. 자, 이 회사도 1950년도, 52년쯤에는 직원 수가 약 3,000명 정도가 근무했다네요. 뭐 중소기업이 3,000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이 셔터 만드는 회사가. 그 정도 잘 나갔는데, 그 잘 나가다가 힘을 받아서 1953년 그렇게 전쟁이 끝났죠.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끝나고, 이게 싱크로 콤포가 또 기술 개발을 한 거예요. 싱크로 콤포가 뭐냐면, 이 후레쉬죠. 그러니까 이 닫혔다가 탁 열렸다 탁 닫히는 게 이게 뭐 100분의 1초. 탁 열렸다 이 100분의 1초에 다 열렸을 때 후레쉬를 탁 터뜨려줘야 되잖아요. 닫혔을 때 터뜨리면 안 되고, 탁탁 할 때 요 짧은 그 순간에 그 후레쉬를 터뜨려주게 연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퍽 터지면 전기담화 퍽 터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플래시인데, 야, 그거 만들어낸 기술이 대단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진 찍으면서 플래시를 안 쓰거든요. 그거 왜 쓰냐 이거야. 플래시를 안 써서 사진이 안 나올 정도면 사진을 안 찍거든요. 저는요. 안 찍으면 되지. 그걸 뭐 플래시까지 터뜨려 찍냐. 그래서 저는 늘 자연적으로 찍는 걸 좋아해요. 임의적인 어떤 인공적인 뭐를 가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자연광에서만 사진을 찍거든요. 이거 저 영상 촬영하는 것도 ISO를 높여가지고 창가로 들어오는 자연빛으로 이렇게 찍지, 뭐 불 쏘고 이런 걸 극도로 좀 싫어하고, 좀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되게 싫어요. 불을 써서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명을 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 자체를 쓰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자용인 것 같아요. 플래시. 그래서 싱크로 컴퍼를 1953년을 개발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퍽 찍으면 다막 팍 터지잖아요.
그게 컴포셔터와 연동이 된다. 이것도 저 보면 연동이 되게 돼 있더라. 나 처음에 이게 뭔 필요 있냐 이래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X는 뭐고 M은 뭐냐, 이게 무슨 필요 있냐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구멍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카메라 사장님한테 가니까 설명해 주더라고. 이 구멍에다가 이제 그 잭을 꼽으면 그 플래시 터지고, 이거는 연동하냐 안 하냐 이거 제끼는 거. 이거 아무 짝이 필요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비오곤 렌즈, 중형 렌즈, 대형 렌즈 사면 꼭 보면 이 싱크로라는 걸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싱크로가 된다 이래야 뭐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콤프 싱크로가 아니고 싱크로 콤프 이래서 놨다고 더 강조하는 거지. 이게 다 그래도 뭐 상업성을 띈 거죠. 자,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제 1950년대 말, 그러니까 1950년 말에서 60년대 접어가면서 이 테켈사도 이제 콤프 생산을 축소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선반 밀링을 잘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변해가면서 이런 게 더 사업적으로서 재미가 있죠. 마진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자꾸 사업을 확장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1958년도 오면 칼자이저사가 이 베켈사의 그 지분, 그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나요? 그걸 다 100%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자이저 소유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름을 콤프 베르케 GmbH 이렇게 바꿔버렸죠. 61년도에. 그리고 이제 70년대가 가면 독일 카메라의 그 순환기구죠. 우리가 제가 뭐 카메라 역사 이야기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인생살이가 능력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 거하고 능력 있는 것도 다른 이야기고, 우리가 뭐 여기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몇 개 있잖아요. 거기 나온 데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대학 나와도 못 사는 사람 있고, 지방대, 저처럼 지방대 나와도 잘 사는 사람 있고, 제가 잘 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방대 나와도 잘 사는 사람 있고, 잘 살고 못 살고 문제는 뭐 대학교 명문대 나가고 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잘 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지, 꼭 그렇게 이꼬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듯이 이게 능력이 있다 해서 이게 회사가 발전하는 건 아니더라고. 상업적 수완, 문대도 있어야 되더라고. 실력으로 보면 저는 늘 라이카보다는 칼자이저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늘 라이카 렌즈보다는 칼자이저 렌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커간 건 라이카가 좀 훨씬 커갔죠. 칼자이저는 이미 망해버리고 없잖아요. 일본에 가버렸고 이제 독일에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건 라이카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회사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야 된다. 경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어느 게 불로소이고 어느 게 레드오소이냐, 시대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죠. 우리가 사는 것도 뭐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시대를 정확히 보고 이치가 좋아야 잘 사는 거지. 뭐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대학교 최고의 대학교 뭐 경제학과 교수라고 주식 투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라는 거죠. 뭐 딱 이꼬르가 되지는 않죠. 어쨌든 간에 이런 훌륭한 기술을 가진 독일 회사가 일본 카메라한테 밀려요. 일본이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3년부터 광학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커 올라가죠. 그 니꼬르 렌즈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독일 렌즈의 성능을 거의 따라잡으면서도 가격은 독일 렌즈의 반값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독일 렌즈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러나 가격이 절반 가격이 안 되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시장에 점유해 가는 거죠. 우리가 여기 뭐 핸드백을 봐도 뭐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뭐 루비통이다, 샤넬이다, 에르메스다 이런 게 유명한 게 잘 만들었지만은 일반 보통 핸드백보다 뭐 100배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10배, 20배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중화되지는 않잖아요. 대중화라는 거는 물건 수준도 적당하면서 가격이 적당해야 대중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카는 독일 카메라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칼자이저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70년도쯤 되면 제가 어릴 때죠. 그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시골에 태어나서, 다녔는데, 카메라를 소유한 사람을 못 봤어요. 카메라를 빌려가지고 사진을 찍는 사람은 봤어요. 근데 카메라의 주인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골에서 벗어나서 경주 시내에 나가니까, 경주 시내에 가니까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잘 산 집 애들이죠. 뭐 경주에서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이제 좀 고충해서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저희 집안에 뭐 매형들이나 뭐 저 큰 형들이나 이렇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갈 때 보통 그 당시 제주도 갔잖아요. 해외 못 가니까. 그때 전부 다 이제 니콘 카메라를 이렇게 빌려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니콘 카메라가 밖에 본 적이 없어요. 독일 카메라는 제가 언제 봤냐면 94년도에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2000년 다 돼가지고 이제 라이카에 이제 물이 들면서 독일 카메라를 처음 봤어요. 물론 뭐 제가 대학을 대구에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물질 문명이 좀 늦었죠. 그때에도 대구에서 독일 카메라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못 봤어요. 본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근데 서울에 오니까 그래도 이 대구보다는 서울이 큰 도시고 물질 문명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카메라도 보고 마음에 드니까 사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70년대는 카메라가 엄청나게 귀한 카메라였어요. 그러니까 일제 카메라 하나도 갖기가 힘든 시절에 이런 독일 카메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독일 카메라가 이게 일제 카메라 시장을 뺏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70년대부터 이제 니콘, 캐논 뭐 이렇게 뭐 탐론, 뭐 시그마, 일본의 그 유명한 광학 카메라 회사 쭉쭉 커오르죠. 올림푸스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독일은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제 1970년대 때 미넨 공장을 그 데켈사가 미넨에 있었는데 미넨 공장을 문 닫아버리고 그 프론토라는 회사에서만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70년대부터 여기서만 생산하자. 그러다가 조금씩 생산해 오다가 결국 1993년도에 마우라는 회사와 합병을 되면서 법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1903년에 설립돼서 1993년이니까 딱 90년 정도 했죠. 100년을 못 간 게 참 아쉽죠. 이 마오라는 회사는 그 절삭기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지금 또 인터넷 찾아보면 데켈이라는 이 나와요. 근데 데켈이라는 이 워낙 그 기계 공구에 유명한 브랜드다 보니까 이 이름은 그대로 브랜드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데켈사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나 그 이름은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 회사들하고 합병을 하더라도 그 이름을 꼭 이렇게 붙이더라고.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서 아마 2020년까지는 카메라 속도도 뭐 조금씩 소량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22년대 완전히 단종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데켈에서는 마호라는 절삭기 회사와 합병돼서 밀링이라든가 선반, 이런 회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별것도 아닌데 간단한 셔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잡설을 많이 풀어봤습니다. 제 유튜브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서 망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지인들이 나를 위해준다고 너 유튜브 한다며 야 내가 보니까 너무 길다 줄여라 걱정해주는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요거 말고 제가 여행 유튜브 하다가 여행 유튜브에서 카메라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막 카메라 이야기는 이제 이쪽을 잡아 떼가지고 포토챗이라고 새로 만들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조회수도 안 나와요. 그러나 제가 여행 유튜브에 카메라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조금 나와요. 왜냐면 여행 유튜브에는 지금 이 포토챗보다는 구독자가 좀 많이 있거든요. 1000명은 안 되지만 뭐 그래도 몇백 명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셔터라든가 카메라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자꾸 뭐 카메라 이야기를 여행 유튜브에 올리기는 좀 안 맞고 해서 별도를 떼어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만들어 봐야 뭐 조회수 뭐 100명도 안 나올 거예요.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제가 이게 자료 정리 차원에서 또 이 잡설 풀어보고 싶은 말을 그냥 해보고 싶어서 혼자 그냥 넋두리 푸는 겁니다.
내가 봐주고 안 봐주고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요. 저한테 봐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뭐 조회수 올리려면 이 영상을 제 예행 유튜브에 올리죠. 근데 별로 조회수라든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 어떤 카메라의 역사, 제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남겨놓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힘내시라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게시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